30대 중반에 결혼을 한 적이 있어요. 같은 동네 이웃이었던 사람인데 저희 어머니와 그쪽 어머니가 같은 미용실을 다니다 중매를 서게 된 거죠. 자식 둘 다 30 중반이 넘어도 결혼을 하지 않아 오죽 답답하셨나 봐요. 부모님이 떠밀어서 나가는 중매로 남편을 만나고 싶진 않았지만 막상 만난 그 남자는 생각보다 꽤 괜찮은 외모에 괜찮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속으로 왜 아직까지 장가를 못 갔지? 하는 마음도 드는 거 있죠. 그쪽도 제가 싫지는 않았는지 다음에 또 만나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몇 번의 데이트를 하다가 자연스레 관계가 발전되었고 나이가 나이인지라 결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를 너무 갖고 싶었는데 지금 낳아도 노산이라는 말을 들으니 더 조급해지더라고요. 그 사람의 생각도 저와 비슷해서 저희는 만난 지 1년 만에 양가 가족의 축복을 받으며 식을 올렸습니다. 그땐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더 이상 노처녀 소리 듣지 않아도 되고 친척들의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젠 아이만 낳으면 원하는 걸 모두 이룰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임신이라는 건 제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신혼생활도 포기하고 남편과 바로 임신 계획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또 실패했어요. 1년 정도는 우리 힘으로 해보다가 나중에는 불임 클리닉에도 갔었는데요. 둘 다 크게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결혼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심리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으니 의사 선생님은 여유를 가지면서 천천히 아이를 계획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정 안 되면 시험관 시술을 하자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여유를 갖고 싶다고 해서 여유로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오히려 마음만 더 조급해지고 하루하루 제 몸이 늙어가서 더 이상 임신이 안 될 거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에 대한 집착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제가 이 문제로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니까 처음에는 걱정을 하다가 어느샌가 점점 포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보, 나는 우리 둘이서라도 꽤 괜찮을 것 같은데? 나도 그래. 그런데 왜 아이를 낳고 싶은 거야? 사랑 듬뿍 주는 존재가 있는 게 너무 행복할 것 같아서. 그 사랑을 나한테 주면 되지. 남들처럼 살 필요는 없잖아. 우리는 우리대로 행복을 찾아가면 되는 거야. 나도 물론 아이가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당신이 우려하는 건 싫어. 그러니까 마음을 좀 내려놓자. 그래도 노력은 하고 싶어. 그래, 알겠어. 이번 달도 안 되면 그때는 여보가 하자는 대로 시험관 시술 받자. 남편은 시험관 시술만큼은 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죠. 하지만 이것도 처음에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가장 행복해야 할 신혼기간 때 저는 임신 문제로 인해 꽤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사실 이 문제만 빼면 우리의 결혼 생활은 너무나도 만족스러웠어요. 자상하고 다정한 남편은 평소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월급도 꼬박꼬박 갖다 줘서 나름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남편에게도 한 가지 서운한 점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남편은 한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여직원 한 명을 카풀해주다가 걸린 거예요. 솔직히 같은 동네 살면 왔다 갔다 차로 데려다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걸 말도 안 하고 몰래 한 게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아니, 본인이 당당하면 저에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숨겼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정신적인 바람을 피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카풀을 알게 된 건 쓰레기를 버리러 밖으로 나간 날이었는데요. 그때가 퇴근 시간이라 일부러 남편 올 때쯤에 맞춰서 마중 나간 거였거든요. 멀리서 남편 차가 오길래 반갑게 인사하며 앞으로 다가갔는데 아뿔싸, 웬 젊은 여자가 조수석에서 떡하니 내리는 거 있죠. 얼마나 황당하던지 일단 여직원 앞에서는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 사람 와이프예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는 대리님이랑 같은 회사 다니는 한서연이라고 합니다. 퇴근하고 오시는 길인가 봐요? 제가 왔다 갔다 하기 힘든 상황인데 대리님께서 항상 데리러 오시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너무 감사해서 밥 한 끼 사드리고 오는 길이었어요. 아, 네. 전 그럼 이만 가볼게요. 두 분이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솔직히 어이가 없잖아요. 나도 모르는 여자가 내 남편의 차를 매일 타고 다녔다는 게. 그리고 제가 그날 쓰레기를 버리러 밖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그 사실을 평생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에게 따졌어요. 왜 말 안 했어? 여자 직원 차 태워주는 것 정도는 아내한테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걱정할까봐 그랬어. 걱정? 그럼 왜 걱정할 짓을 했어? 솔직히 좀 어이없네. 오늘 야근이라며. 그 여자한테 밥 얻어먹느라 야근이라 거짓말한 거잖아.
난 당신이 괜한 오해할까봐 말을 못한 거고 그 여직원은 그냥 순수하게 나한테 고마워서 밥을 산 거야. 나 같은 아저씨한테 무슨 관심이 있겠어, 안 그래? 아니 관심이 있든 말든 유부남한테 따로 밥 먹자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야? 아 원래 모두한테 살갑게 대하는 직원이야. 당신이 오해할 일 전혀 없다고. 그럼 내일부터 당장 카풀 취소해. 지금 연락해. 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나도 회사에서 위치가 있고 체면이 있는데 아내 때문에 여직원 차도 못 태워주는 사람이 되었겠어? 당신한테 제일 소중한 게 나 아니야? 지금 아내한테 오해받고 있는 상황이야. 나라면 당장 오해할 만한 걸 다 차단하겠어. 당신 이렇게 답답한 여자였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생기는 거야. 뻔히 내가 결혼한 유부남인 거 아는데 설마 오해할 일 일어나겠어? 싫어 싫다고. 한 이불 덮고 자는 당신 부인이 싫다고 하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나는 똑같은 상황에서 당신이 싫다고 했으면 당장 안 했을 거야. 아 그래 알았어. 그 여직원한테 내일부터 못 태워준다고 할 테니까 앞으로는 그 얘기 꺼내지 마. 알았어? 지금 전화해. 내일 말할게. 밤늦은 시간에 전화하는 거 아니야. 당신 나랑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장난해? 당장 전화해. 안 그러면 나 바로 친정집 갈 거야.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니 결국 그 직원에게 전화해서 내일부터 내가 사정이 생겨서 못 태워줄 것 같네. 미안. 하고 끊더라고요. 됐어? 이제 만족해? 전화했으니 이제 의심하지 마. 앞으로 나한테 사소한 일이라도 말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오해하지 않게. 우린 부부잖아. 알았어. 내가 너무 경솔했네. 앞으로 조심할게. 남편이 저렇게 꼬랑지를 내리고 제 말대로 해주니 너무 심했나 싶기도 하고 찔찔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차 얻어 타는 거 가지고 뭘 그러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남녀 사이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안 그래도 동창 모임에서 친구네 남편이 카풀 같이 하는 직장 동료랑 바람났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서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서연 씨라는 그 여자 솔직히 예뻤어요. 그러니 저 여자가 마음먹고 조금만 꼬시면 내 남편이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도 들더라고요. 그러니 괜히 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같은 여자로서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은 게 솔직히 질투도 나고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우 같은 여자는 여자가 먼저 알아보는 법이잖아요. 뻔히 부인 앞에서 내 남편과 단둘이 밥을 먹은 걸 이야기하는 걸 보니 보통 여우가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칼같이 쳐냈으니 앞으로는 오해할 일이 없겠다 싶어 안심했어요. 하지만 머지않아 그 여자를 또 만나게 되었는데요. 같은 동네에 친정도 있고 시댁도 있었기 때문에 가끔 반찬을 가지러 오라고 하면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갔다 오곤 했습니다. 버스 타고 가면 10분이면 가는 거리라 그날도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날 버스 정류장에서 서연 씨랑 딱 마주친 거 있죠. 그 여자가 저를 먼저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머, 사모님이시죠? 아, 네, 서연 씨? 어디 가세요? 아, 시댁 가는 중이에요. 그러시구나. 저도 잠깐 친구 만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네, 이 동네에 산다고 하셨었죠? 저기 사모님, 그때 대리님 일은 죄송했어요. 그렇게 오해를 하실 줄은 몰랐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헤아리지 못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화기애애하고 그리 쎄한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저한테 먼저 그때 카풀 일을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을 보니 괜히 제가 더 미안한 기분이 들었죠. 그래서 이때는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구나, 괜히 남편을 오해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건 제 착각이었죠. 남편이랑 카풀이 엎어지고 나서 요새 회사를 어떻게 다니냐고 물어보았는데요. 그때부터는 갑자기 제게 원망 섞인 투정과 비난을 하더라고요. 요즘 회사는 버스 타고 다녀요. 그것도 2번이나 갈아타서요. 어머, 번거로우시겠어요. 네, 왔다 갔다 2시간 걸리더라고요. 어쩌겠어요. 차도 없고 이사할 돈도 없는데 대리님이 같은 동네 살아서 참 좋았는데 어쩔 수 없게 됐죠 뭐. 네, 근데 사모님, 보기보다 남편에게 좀 집착하는 타입이신가 봐요. 그렇게 자신 없으세요?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겨우 카풀한 거 가지고 대리님한테 불륜이니 어쩌니 하셨다면서요. 그건 너무 간 거 아니에요? 그건 부부 사이의 일이에요. 그걸 왜 내가 서연 씨한테 말해야 되죠? 서연 씨야말로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서 너무 갔느니 안 갔느니 하는 건 선을 넘은 거 아닌가요? 저한테까지 피해를 주니까 그렇죠. 솔직히 회사 차로 잘 다니다가 갑자기 버스 타려니까 제 여유 시간이 확 줄어들어요. 잘 다니던 필라테스도 못 다니게 되고, 아무튼 사모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제 생활의 질이 뚝 떨어졌다고요. 이 부분은 저에게 피해를 주셨으니 사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가만 들어보면 서윤 씨 참 이기적이네요. 저희 남편이 차 태워주는 건 당연한 거고 버스 타고 다니는 건 귀찮은 일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 내가 얼마나 미웠을까. 정말 미안하네요. 당신 운전기사 내 멋대로 해고시켜서.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출근길이 귀찮으면 차를 사세요. 회사 오래 다니려면 차 필요하지 않겠어요? 왜 남의 남자한테 신세 지려고 하세요? 그렇게 안 봤는데 남자한테 신세 지고 의존하는 성격인가 봐요? 제가 남자한테 기대는 성격이면 이 힘든 회사 생활 왜 하고 있겠어요? 사모님처럼 인생 편하게 집에서 남편이 벌어주는 월급 따박따박 받고 있지. 그리고 안 그래도 면허 따고 있네요. 내가 더러워서 차를 사지. 잘 됐네요. 축하드려요. 원래 인생은 그렇게 독립적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앞으로 힘든 일 있어도 절대 유부남 대리에게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혼자 열심히 잘 살아보세요. 화이팅! 이 여자랑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비아냥거렸네요. 제가 타는 버스가 먼저 도착하는 바람에 일어나게 되었는데 조금만 버스가 늦게 왔으면 아마 저 여자 머리채 잡고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첫인상도 뭔가 여우처럼 보였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당돌하고 뻔뻔한 여자 같더라고요. 진짜 하마터면 소리까지 지르려던 거 버스가 와서 다행이었죠. 그 후로 3달 정도 지났어요. 그때까지 그 여자랑 마주치지 않고 또 남편이랑도 다시 알콩달콩 사이좋게 지내서 그 카풀 사건은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밖에 나와서 걷고 있는데 뒤에서 빵 하는 경적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빨간색 소형차가 제 옆에 서더라고요. 창문을 내려서 봤더니 그 당돌한 카풀녀였어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시네요. 잘 지냈어요? 네, 차 구매하셨나봐요? 저도 출퇴근을 해야죠. 면허 따서 하나 뽑았어요. 차가 없는데 어떻게 출퇴근을 하겠어요? 축하드려요. 안전운전 하세요 그럼. 태워드려요? 괜찮아요. 사모님도 차 좀 구매하세요. 네? 제가 왜 차를 구매해요? 사모님이 주말마다 대리님 차 가져가느라 제가 귀찮으니까 그러죠. 그걸 어떻게... 그리고 서윤 씨가 그게 왜 귀찮으세요? 어머, 제가 또 실수했나 보네요. 대리님이 말씀 안 하셨어요? 주말마다 동호회 갈 때 이번에는 반대로 제가 대리님 태워드리고 있어요. 주말마다 뭐요? 아니에요. 그럼 이만. 조심히 걸어가세요. 저 여자의 말을 들으니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뭐 주말에 어쩌고 어째? 사실 남편은 항상 운동하느라 주말마다 나가곤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주말에는 친정집에 가느라 남편 차를 빌렸었고요. 그러니까 차가 없는 남편은 운동하러 갈 때 그 여자의 차를 반대로 얻어 탄 거였어요. 이 생각을 하니 뒷목까지 열이 뻗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바로 퇴근한 남편 붙잡고 따졌어요. 뭐야 당신? 아직도 서윤 씨랑 카풀해? 어? 뭐가? 그 여자 차 타고 다니냐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여자가 그러던데? 주말마다 내가 차를 가져가서 자기가 당신 대신 태워준다고. 아 그거? 아 사실 서윤 씨 나랑 같은 동호회에서 운동해. 뭔 소리야? 당신 운동하는 곳 회사 내 동호회 아니잖아. 아, 서윤 씨도 배드민턴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소개 좀 시켜줬지. 그걸 왜 소개를 시켜주냐고. 아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동호회 활동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지. 동네도 갖고 하니까 운동하면 좋잖아. 아 진짜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난 싫어. 그 여자가 당신이랑 같이 운동하는 건 둘째치고 한 공간에서 단둘이 마주치고 그러는 거 너무 싫다고. 그럼 당신이 배드민턴 치러 같이 와. 그럼 오해 안 하고 좋잖아. 나한테 믿음을 좀 줄 순 없어? 그 여자 만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 서윤 씨가 원래 좀 순수하잖아. 생각 없이 말하는 것처럼 보여도 다 그게 순수해서 그래. 지금 내 앞에서 딴 여자 편 드는 거야? 당신 진짜 요새 이상한 거 알아? 왜 서윤 씨 얘기만 나오면 흥분하는데? 걔가 자꾸 나한테 시비 걸잖아. 당신도 똑바로 얘기해. 그 여자랑 무슨 사이야? 아무 사이도 아니라니까. 여보, 나 좀 믿어주면 안 돼? 당신이랑 내가 어떻게 만나 결혼을 했는데. 나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린 적 단 한 번도 없어. 딱 한 번만 믿어주라. 만약 그게 진짜면 내가 순순히 물러날게. 하지만 사실이 아니야. 당신이랑 행복하게 결혼 생활 하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당신 하자는 대로 시험관 시술하고 있지. 더 이상 아무랑 관계없는 그 여자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생길 우리 아이만 생각하자. 당신 이렇게 자꾸 화내고 짜증내면 의사 선생님 말대로 들었을 애도 안 생겨. 진짜 그 여자 싫어. 정말 다른 동네로 이사 갔으면 좋겠어. 너무 짜증나. 알겠어. 미안. 당신 이렇게 신경 쓸 줄 몰랐어. 앞으로 내가 진짜 잘할게. 그리고 나 그 동호회 다시는 안 나갈게. 알았지? 진짜지? 동호회는커녕 그 여자랑 2번 다시 카풀하다 걸리면 그땐 정말 끝이야.
그렇게 남편에게 그 여자랑 더 이상 단둘이 마주치지 않는다고 확답을 받아냈어요. 그때 당시 한창 시험관 시술하고 있을 때인데요. 의사 선생님이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거든요. 그러니 애를 생각하면 더 이상 화내는 것도 몸에 안 좋고 혹시나 임신에 방해가 될까봐 무던히도 그 여자를 잊으려고 애썼어요. 그래봐야 내가 아내고 평생 동반자지. 그 여자 따위에 신경 쓰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 감정 낭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그 여자를 잊어버리며 몇 달을 흘려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생리가 늦어져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테스트기를 써봤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2줄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가슴을 졸이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6주 차네요 하고 임신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땐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그토록 기다리던 임신이 되었으니까요. 너무 들뜬 마음에 남편에게 이 사실을 서프라이즈로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남편에게 전화했죠. 여보, 지금 회사야? 응, 회사지 그럼. 오늘 야근할 것 같은데 왜? 응, 알겠어. 일단 끊어. 지금 생각해보면 이날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집에서 기다렸어야 했는데요. 아이가 생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회사로 찾아가서 임신 사실을 알려주려고 했죠. 그래서 야근할 때 먹으라고 예쁘게 도시락을 싸고 편지도 썼는데요. 당신 이제 아빠가 될 거라고 그동안 고생했고 고맙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자는 내용이었어요. 글자 한 글자 쓰는데 왜 이리 눈물이 나던지요. 그동안 남편에게 서운했던 것들이 임신 하나로 다 풀리는 거 있죠. 그렇게 친정 아버지의 차를 빌려 남편 회사 앞으로 갔어요. 도시락을 들고 경비실에 맡기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서윤 씨가 걸어오더라고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리님 보러 오셨어요? 네, 야근이라 그래서 도시락 좀 전하려고요. 참 정성이시네요, 항상. 사무실에 있죠, 우리 남편. 지금 외근 나가셨는데요? 모르셨어요? 오늘 거기서 퇴근하실 것 같은데 헛걸음해서 어째요? 거기가 어딘데요? 굳이 거기까지 가시려고요? 사실 이 여자한테 굳이 우리 부부의 임신 사실을 말해줄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이런 당돌한 태도에 괜히 모르게 약을 올리고 싶었어요. 누가 봐도 말투나 행동이 제게 날이 서 있고 마치 제 남편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남편은 이제 내 뱃속의 아빠가 될 남자라고 확실하게 알려주고 싶었죠. 사실 돌이켜보면 이때 그냥 무시하고 지나쳤어야 했어요. 저의 부주의한 행동이 결국 이런 파국까지 치닫게 될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네, 제가 괜히 제 남편에게 전할 말이 있거든요. 어떤 말이요? 사실 저 임신했거든요. 남편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직접 말해주려고요. 네? 임신이요? 어머, 남편이 이야기 안 했나 봐요. 저희 부부 오랫동안 준비해서 아이 가진 거거든요. 평소 얼마나 아빠가 되고 싶다고 제가 노래를 부르든지 결국 하늘이 저희 부부에게 복덩이를 내려주었네요. 축하해 주실 거죠? 그 여자의 표정을 살피니 살짝 굳어졌어요. 이걸 보니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분명 내 남편에게 동료 그 이상의 감정을 품고 있는 것을요. 솔직히 보통 사람이라면 동료를 회사 밖에서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남편의 동호회까지 쫓아온 걸 보면 분명 딴맘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종종 들었었는데 임신 소식을 들은 여자의 표정을 보니 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에게 경고의 말을 날렸어요. 제 남편은 저만 바라보는 사람이거든요. 다른 여자 만나는 사람들이랑은 상종도 하기 싫다면서 회사에서 자기한테 추근덕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귀찮아 죽겠대요. 혹시나 그 여자 알면 좀 전해주시겠어요? 헛수고 그만하시라고. 저희 남편 진짜 좋은 아빠 될 것 같지 않나요? 그 여자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더니 대답도 없이 고개를 획 돌리더니 사무실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남편에게 연락했더니 위치를 알려줘서 바로 차에 탔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그 여자의 일그러진 표정이 생각나서 마음이 참 복잡했네요. 내 남편이 그 여자에게 정말로 마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여자의 짝사랑에 불과했는지 알 수 없으니 정말 답답할 노릇이었지만 그래도 임신 사실을 알면 이제부터라도 나한테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싶어 희망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운전대를 잡고 남편이 있는 곳에 거의 다다랐을 때 잠시 백미러를 보니 웬 빨간 차가 굉음을 내며 달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눈 깜짝할 새에 제 차를 들이받았고 너무 놀란 저는 소리를 지르며 몸을 웅크렸어요. 에어백이 터지긴 했지만 몸에 큰 반동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제 앞배에 큰 충격이 느껴졌어요. 벌벌 떨면서 심호흡을 하고 정신을 차리니 주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배가 너무 아프고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사고로 낸 운전자는 봐야겠다는 생각에 차에서 내려 뒤로 가보니 빨간 차가 있더라고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 차에 다가갔는데 먼저 차 주인이 내렸어요. 서윤 씨였죠. 내리더니 뻔뻔하게 말을 걸더라고요. 어머, 죄송해서 어떡해요?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속도를 좀 내다가 접촉사고로 냈네요. 어디 다친 곳은 없으세요? 임신한 거 알고 있었으면서 접촉사고를 내요? 내가 남편한테 가고 있는 거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저도 대리님 볼 일이 있어서 가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왜 우리 남편을 보러 가냐고요? 그건 제 맘 아닌가요? 회사 동료들끼리 일 있으면 볼 수도 있는 거지. 지금 저 임신 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조심해줘도 모자랄 판에 일부러 차를 박는 게 어딨어요. 상간녀는 아주 작게 임신 유세는? 하고 중얼거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 저도 겨우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끊어지더라고요. 너 내 남편 만나지? 내가 임신하니까 자리 뺏길 것 같아서 들이박은 거지? 이 아줌마가 왜 이래? 사람을 불륜녀 취급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렇게 집착하고 넘겨 생각하니까 남편이 싫어하지. 뭐라고? 그쪽 남편, 아니 제 남자친구 아줌마 안 좋아해요. 집안 어르신들 성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거지. 뒤에서는 제게 후질근하고 못나서 아줌마 싫다고 했어요. 이게 진짜 너 말 다 했니? 제가 그 여자에게 달려들자 그 여자는 냉큼 제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때리기만 해요. 아주 경찰에 신고해버릴 테니까. 내 남편 건들지 마. 좋은 말 할 때. 이 아줌마가 진짜 사람 열받게 만드네. 그러게 아줌마가 남편 간수 똑바로 했으면 될 일이잖아요. 지가 매력 없어서 다른 여자한테 남편 뺏긴 주제에. 야, 상간녀 주제에 뭐가 어쩌고 저쩌? 그렇게 옥신각신하며 싸우다가 갑자기 배에 큰 통증을 느껴 밑을 보자 제가 하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쓰러졌는지 아무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눈을 떠보니 저는 병원에 누워있고 남편이 제 옆에 앉아있더라고요. 일어나자마자 뱃속에 있는 아이 생각밖에 나지 않았어요. 여보, 정신이 좀 들어? 우리 아기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심스레 유산이래 라고 청천벽력 같은 말을 꺼냈어요. 그날 이후로 지옥 같은 날을 보냈습니다. 너무 소중한 아이였기 때문에 슬픔은 배가 되었고 그 슬픔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저에게 밥 좀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 술이라도 떠. 출산보다 더 힘든 게 유산이래. 그 여자 때문이야. 그년 때문이라고. 여보, 일단 진정하자. 아기는 또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없어. 내 마지막 기회였어. 당신의 그 잘난 상간녀 때문에 내가 유산을 했어. 뭔가 느끼는 거 없어? 진짜 아무 사이도 아니야. 내가 그 여자한테 한번 물어봐? 사고 때문에 명함도 교환했는데? 지금은 아무 사이도 아니야. 솔직히 말하자면 예전에 잠깐 만났어. 단순히 호기심이었고 얼마 가지 않아서 헤어지자고 했어. 그런 게 어느 순간 스토커처럼 자꾸 쫓아다니더라고. 니들 불륜짓거리에 왜 우리 아이가 희생되어야 하냐고.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아기도 잃고 남편의 불륜 소식도 듣고 제정신일 리가 없었죠. 소송을 하자니 증거도 없고 억울한 마음에 울기만 하면서 몇 날 며칠을 보내던 중 인생을 끝내고 싶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정신병에 걸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겠다고 결론 내린 저는 결국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런 남자랑 더 이상 한 입을 덮고 가족처럼 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만하자. 당신만 보면 자꾸 힘든 생각만 떠올라. 여보,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면 안 될까? 지금 나 당신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도저히 안 되겠어. 나 이제 그만 그 악몽에서 탈출하고 싶어. 난 당신을 너무 증오해. 당신 얼굴 보면 그 상간녀 생각이 절로 나고 그 상간녀 생각하면 죽은 내 뱃속의 아이가 생각나. 당신이랑 더 같이 지내다가 내가 정신병으로 죽을 것 같아. 그냥 이혼해줘. 정말 미안해. 내가 그렇게 싫으면 당분간 별거를 좀 해보는 게 어때? 그리고 나서 이혼은 나중에 생각해보자. 당신 힘든 거 아는데 지금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 아니야, 그냥 하는 말 아니고 나도 신중하게 고민해서 하는 말이야. 더 말할 것도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나가줘. 당신 기억 지울 테니까 당신도 그렇게 해줘. 처음에는 이혼을 반대하던 남편이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얻어 강하게 밀고 나가니 결국 협의 이혼으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5년 만에 이혼 도장을 찍게 되니 참 허무하더라고요. 5년이라는 세월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시간인데요. 그 시간이 너무 부질없이 느껴져서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행복하자고 한 결혼인데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네요.
때마침 해외에 있는 친구로부터 취업 제안을 받게 되어 그 길로 해외로 떠나게 되었는데요. 이혼 후 새 출발이 하고 싶기도 했고 한국에 있다가는 남편과의 추억 때문에 힘들어할 게 뻔해서 무작정 짐을 싸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냥 이때는 모든 것을 다 잊고 아무데나 좋으니 새로운 곳으로 떠나고 싶었답니다. 처음에는 몸이 아프고 향수병에 걸릴 것 같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또 그곳 생활이 익숙해지더라고요.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일을 하다 보니 그때의 악몽 같은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또 외국어도 배우고 일도 적응하느라 바빠서 과거의 그때를 회상하고 슬퍼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고 죽을 것 같던 기억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옅어지고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생각나지 않게 되었어요. 역시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곳에서 5년 정도 있었을 때 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우리 딸 잘 지냈어? 엄마는 아픈 데 없고? 나야 항상 건강하지. 다름이 아니라 네 동생 결혼 날짜 잡았다고. 여자 만나고 있었어? 그때 말했잖아. 같은 동네 사는 여자.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날 잡으라고 했어. 잘 됐네. 엄마 아들 장가 보내고 싶어 했잖아. 네 동생 결혼식은 올 거지? 당연히 가야지. 날짜만 알려주면 내가 비행기표 끊어놓을게. 저에게는 남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요. 사실 그렇게 살가운 동생은 아니라서 아주 친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 궁금해서 어머니에게 안부를 물어보는 동생이었어요. 사실 말썽을 많이 부려서 인연을 끊다시피 했거든요. 부모님은 그래도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라 그런지 종종 연락을 하고 교류를 하시지만 제겐 그저 호적 메이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서 그동안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친하지 않아도 친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비행기 표까지 끊어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타기 전날 밤에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아파서 응급실에 갔더니 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입원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타지 못했고 남동생의 결혼식에 불참하게 되었어요. 사정을 말하니 가족들 모두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남동생의 결혼 상대를 보지도 못한 채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는 바람에 퇴사를 한 후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6년 만에 밟은 한국 땅이 낯설더라고요. 어머 우리 딸 이게 얼마만이니? 어머니가 저를 꽉 안으시며 눈물을 보이셨고 제 손을 잡아 끌더니 안방에 있는 앨범을 꺼내셨어요. 네 남동생 결혼식 찍은 것 좀 봐라. 얼마나 잘 나왔는지. 어머니는 앨범을 쫙 펼치시며 단체 사진부터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신부의 얼굴이 너무 낯이 익은 거예요. 불길한 예감에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엄마, 이름이 뭐야? 누구? 우리 며느리? 서연이, 한서연. 걔 지금 임신 중이잖아. 너무 놀라서 그 사진을 가까이 들여다봤어요. 맞더라고요. 6년 전 제 남편과 바람나고 저를 유산시킨 그 상간녀가. 왜? 아는 얼굴이야? 아니 그냥. 예쁘게 생겼지? 우리 손주도 인물 좋을 거야. 그러게 예쁘네. 일단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상간녀를 어떻게 골려줄까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기 시작했죠. 급기야 그날 저녁 남동생 부부는 저에게 인사를 한다고 왔더라고요. 상간녀는 당연히 저를 보고 놀랐죠.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도 못하며 벌벌 떨며 서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올케라고 불러야 하나?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봤는데 왜 이렇게 낯이 익을까? 그러게요. 저도 형님이 참 정감가네요. 아무튼 반가워요. 너무 환영해요. 제가 두 팔 벌려 환영하니 상간녀는 의외인 듯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하긴 지가 한 짓이 있는데 얼마나 찔리겠어요. 저는 진심으로 상간녀를 환영했습니다. 왜냐고요? 제 남동생과 결혼을 해줬기 때문인데요. 앞서 제 동생이 사고를 많이 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정말 여기에 다 적어도 모자랄 정도로 온갖 비행이란 비행은 다 저지르고 다니는 애였어요.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도박의 폭력 전과 그리고 사기 전과까지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동생이었죠. 지금은 기록이 지워져서 볼 수 없다고 했지만 고등학교 때는 소년원도 여러 차례 다녀왔을 정도였어요. 그러니 대체 누가 이런 인간 쓰레기를 데려가나 봤더니 다름 아닌 상간녀가 제 동생을 치워줬네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 있죠. 게다가 배까지 불렀으니 빼도 박도 못한 채로 제 동생 옆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상간녀는 화장실에서 나온 저를 끌고 작은 방에 가서 속삭이더라고요. 몰랐어요. 진짜예요. 뭐 그럴 수 있죠. 환영한다고 했잖아요. 다른 분들에게는 제발 비밀로.
우리 남편 뺏어가고 내 애기 하늘나라 보낸 거? 따지고 보면 제가 하늘로 보낸 건 아니지만 그땐 너무 철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랑은 그때 이후로 바로 헤어졌어요. 알고 보니 그놈은 꽃뱀이랑 딴 살림 차려서 쫄딱 망했더라고요. 아무튼 너무 죄송했어요. 제가 그땐 정신이 나갔나 봐요.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러니까 제발 다른 분들에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저 그 사람 정말 사랑해요. 사정이 딱하니 비밀로 해드리죠 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동생 잘 부탁드려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애인데. 알죠 형님. 제가 진짜 형님으로 잘 받들게요. 평생 속 안 썩이고 잘 살게요. 뭣도 모르고 참 좋아하더라고요. 두고 봐라. 네 인생이 내 동생으로 인해 아주 작살이 날 테니. 오히려 상간녀가 가여워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냥 손 놓고 관망하게 됐어요. 언젠가는 상간녀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날이 올 거라 예상했거든요.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오게 되었는데요. 그 뒤로 한 달이 지났을까요? 상간녀가 제 발로 찾아왔더라고요. 만삭인 채로 제 앞에서 무릎 꿇고 펑펑 우는데 바로 그날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형님, 저 좀 도와주세요. 네?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우리 그이가 도망갔어요. 제 전 재산 홀랑 빼먹고 도망을 가버렸다고요. 알고 보니 집도 전세가 아니라 월세였고 보증금도 다 까먹어서 집주인이 저더러 나가래요. 어머, 어떡하면 좋아 우리 올케? 그 사람 좀 찾아주세요. 누나 말은 잘 듣잖아요. 아유, 근데 우리 동생이 워낙 미꾸라지 같아서 잘 빠져나가더라고. 못 찾아 어차피. 네? 걔 우리 집에서도 손 놓은 애야. 올케 만나서 드디어 사람 구실하며 사나 했는데 안타깝네. 형님, 그러시는 게 어딨어요. 저는 가족도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어쩌고요? 아빠 없이, 돈 없이 태어날 우리 아이는 어떡하고요? 나한테 어쩌라고? 네 남편 같이 찾아달라고? 그건 못하겠는데? 형님,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저 그 돈 없으면 죽어요.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지? 좀 당황스럽네. 아니면 돈이라도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미쳤어? 내가 너한테 돈을 꺼주게? 거지 같은 게. 네가 남자 잘못 만난 걸 왜 나한테 와서 빌어? 사람 팔자라는 게 있나 보더라. 주변에 파리만 꼬이니까 그런 놈들만 만나지. 지금 저한테 복수라도 하시는 거예요? 복수를 딱히 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망가져주니까 너무 고맙네. 앞으로도 쭉 그렇게 초라하게 살아. 그게 날 위한 길이니까. 그날 일은 이미 지나갔고 지금은 지금이잖아요. 이게 어디서 막말이야. 난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울분이 터질 지경이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인생이 망가졌는 줄 알아? 이제 겨우 그 상처 꼬맸어. 그런데 네가 감히 내 가족이 되겠다고? 어림도 없지. 너같이 어리석고 멍청한 년은 아주 똑같이 당해봐야 돼. 죄송합니다 형님. 불쌍한 여자 하나 거둔 셈 치고 저 좀 도와주세요. 반성할 기회를 주세요. 너한테 반성할 여지가 있었으면 이렇게 앙심을 품진 않았어. 당장 나가. 저 진짜 갈 곳이 없어요.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형제 자매도 없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이제 생각해보니 제가 형님한테 정말 몹쓸 짓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때 너무 부러워서 그랬어요. 안정적으로 가정주부로 살고 있는 형님이 너무 부러웠어요. 나도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대리님과 정이 들어버렸어요. 지금은 정말 미친 듯이 후회해요. 그런 사람 지금은 한 트럭 갖다 줘도 싫어요. 정말요. 역시 상간녀답게 변명거리는 아주 줄줄이구나. 이제 소용없어. 이미 난 널 용서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어디 평생 상간녀로 살아봐. 내가 너 꼬리표 붙여주는 것쯤은 해줄 수 있어. 용서해 주세요, 제발. 당장 나가! 상간녀에게 물건을 던지자 배를 감싸더니 현관 밖으로 도망가더라고요. 뒤늦게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가 사정을 물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더니 눈물을 흘리시며 아이고, 그런 줄도 모르고 마음고생이 심했겠다 하시며 제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상간녀가 망하는 꼴을 보니 속이 시원했어요. 그 꼴을 못 봤으면 저는 아마도 끙끙대며 괴로움 속에 살았을 것 같아요. 들어보니 상간녀 말대로 전 남편은 혼자 원룸에 살면서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여자의 꼬임에 잘 넘어가니 꽃뱀한테도 물리죠. 인과응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가 봅니다. 외국에서 돌아온 저는 그곳에서 익힌 음식 기술로 자그마한 식당을 차렸어요. 처음에는 생소해서 손님들이 잘 안 오시더니 은근히 중독되는 맛이라며 점점 손님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다행히도 지금은 2호점을 차릴 만큼 경제적으로 넉넉해져서 말랐던 제 팔에 살도 붙고 얼굴도 좋아졌어요. 상간녀는 출산을 한 뒤 어디 시골에 가서 조용히 사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상간녀에게 며느리 자격이 없다며 타박하며 내쫓으셨어요. 아마 그 여자는 저희 집안에 들어올 일이 앞으로도 없을 것 같네요. 저희 어머니는 상간녀를 떠올리실 때마다 항상 아유 벌 받을 년 라며 한바탕 욕을 하시곤 하더라고요. 시련을 겪던 그 시간에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싶은 평범한 40대 여자입니다. 인생은 길게 봐야 한다더니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어떠신가요? 만약 암흑기라고 해도 조금만 더 버텨보시길 바래요. 버티고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슬며시 고개를 들더라고요. 여러분들께 나름 교훈을 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썼는데 모자란 글솜씨로 겨우겨우 끝을 맺게 되었네요.